이게 후티 이란의 이 수에즈 홍해 도발은 정말 러시아는 거의 망조로 몰아넣는 일이고 중국은 굉장히 애먹이는 일인데 중국이 얼마나 무능하길래 자기들이 그 원유를 90%를 수입해 주는 이란을 전혀 감지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란에서 원유 수입할 때 이란 쪽이 중국의 고위 그 석유 회사들 쪽에 그 원유방인가 뭐 석유방인가 뭐 정유방인가 그렇게 불러요. 거기 이제 쭉 숙청이 있어가지고 장점인 라인에서 시진핑 라인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다가 그 개인들한테 뇌물을 많이 준 거예요. 커미션을.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니들이 뭐 할 거 있어? 니들 내 돈 먹은 놈들 많은데 뭐 내가 왜 니 말 듣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란하고 바보스러운 나라예요. 중국이. 호구죠, 호구. 그래서 이게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이 지금 이 국제 이제 그 악마 네 마리가 앞으로는 러시아가 이빨이 나가고 나니까 북한, 중국, 이란 이렇게 셋으로 남는데 이게 뭐 다 망할 놈들만 모인 거지. 그러니까 중국의 글로벌 전략이 아마 최종 파산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푸틴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포스트 푸틴은 친서방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저기를 한번 보시죠. 예, 이게 이제 녹색선인데 녹색선이 어디를 가고 있냐? 야, 한 110만 배럴, 120만 배럴 이런 선이잖아. 이란에서 중국이 하루에 110만, 120만 배럴 수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단위가 하루 1000배럴이거든. 근데 1000배럴이니까 이제 100만 배럴, 110만 배럴 이렇게 되는 거죠. 참, 근데 이게 이제 이란에서 이제 수출하는 물량의 그 몇 프로에 해당하냐.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1%입니다. 그 JCPOA라 그래가지고 이 바보 같은 오바마가 이란에 뭐 돈도 뭐 한 4억 달러가 현금으로 챙겨주고 동결된 이란 자산도 다 풀어주고 그래서 이란을 낚싯바늘을 빼줬었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2016년, 2017년이 좋았다고. 그 트럼프가 들어와서 판 뒤집기 전에는 트럼프가 JCPOA를 판을 깼죠. 그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동결하는 대신에 이란의 낚싯바늘을 빼준 건데 오바마가 왼쪽은 그러니까 세월 좋았을 때예요. 세월 좋았을 때 퍼센티지를 쭉 보면 예를 들어서 이란산 원유의 12%는 대한민국이 갖고 왔어요. 그때는 세월 좋았을 때는. 그래서 그 제재당하지 않았을 때 이란에서 제일 작게 수입하는 게 타이완이에요. 한 2%. 그 다음에 시리아도 수입했어요. 뭐 2, 3%. 예.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여기 아마 정유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5%. 일본도 한 4, 5%. 그 다음에 터키가 많이 수입해 갔어요. 이게 한 뭐 10한 몇 프로. 그 다음에 유럽이 한 19%. 한국이 한 12%. 예. 그리고 이제 인도가 좀 많이 수입해서 29%. 그 다음에 중국이 한 6%, 뭐 25, 한 5%? 예, 뭐 이렇게 아무튼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골고루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이란이 이제 트럼프 때 이제 JCPOA 탈퇴하면서 이란 경제 제재 걸고 나서 지금 이게 이 상태인데 91%가 중국이 수입하고 있어요. 그럼 중국이 이란의 목줄을 잡고 있잖아. 그런데 이란을 전혀 통제 못하는 거야. 이란을 설득을 못하는 거예요. 야, 너희 후티 시켜서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럼 걷잡을 수 없어. 야, 너희 그 하마스 시켜가지고 그런 짓 하면 그 굉장히 스텝 꼬이는 거야.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뭐 중국이 착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해야 될 영역들인데 이 관리를 이 정도 힘을 가지고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능한 정말로 바보 같고 무능한 그런 체제라는 생각이 이 숫자 보면서 들더라고요. 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주 냉혹한 국제 정치를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게 아까 러시아가 푸틴 뭐 폭망 이런 거랑 관계돼서 저는 이제 뭐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1년 전까지만 해도 내년이 되면 2023년이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이제 빵빵한 무기를 지원받아 가지고
군사적 우위를 러시아에 대해서 확실히 가지고 러시아를 완전히 패퇴시킬 거다. 뭐 이렇게 봤었어요. 제가 해외탁출에서 그런 말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졌죠. 그래서 지금 열혈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열혈 전문가 저보고 2명을 꼽으라 그러면 전 나토 주둔 미 육군 사령관을 했던 벤 허지스, 왼쪽 사람이고요. 또 한 명을 꼽으라 그러면 전 영국 육군 장군 리처드 배런스입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들으면 결국은 한 서너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지금이라도 우크라이나를 중무장시키고 다영역 네트워크 작전을 펼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야 된다. 이 역량은 하루아침에 안 길러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걸 시작을 하면 한 1년 정도 걸려야 그래도 조금 될 거다. 그래서 2024년 말 2025년 초에 러시아를 크리미아로부터 완전히 몰아낼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그 두 사람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사용하는 무기와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서방의 지금 이 작전 개념은 그 다영역 네트워크 작전이고요. 그 핵심에는 제공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공중전 뭐 도그파이트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서방의 도그파이트를 했던 안 했던 공중전을 했던 안 했던 서방의 압도적 제공권은 언제부터 흔들림이 없냐? 70년 전입니다. 6.25 전쟁이 제공권 다툼을 했던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나 러시아에 그러니까 극동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 있는 공군 기지를 쓸 수 있었거든요. 국소련 비행기들이. 그래서 6.25 때 소련의 공군이 참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6.25 때의 제공권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공권이 일방적으로 미국 쪽, 서방 쪽에 속하는 문제죠. 그래서 서방 쪽의 제공권을 가지고 상대방의 그 중심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상대방 뒤에 있는 병참, 상대방 뒤에 있는 통신선, 집결지 이런 데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전선에 나왔을 때 이미 척추가 끊어진 상태로 나와. 다리가 분질러지고. 그걸 이제 전선에서는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전선에서는 이제 그 네트워크로 다 연결된 굉장히 기동성이 강한 부대로 상대방을 그냥 쓸어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의 미국과 서방의 전쟁 개념이고 전쟁 철학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걸 안 줬어요. 그럼 이제 뭐 참호전 비슷하게 이제 육박전 비슷한 걸 해야지 뭐 방법이 없지. 근데 체급이 다르잖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체 GDP 규모가 다르고 인구 규모가 다르고 무기 산업의 수준이 다르고 다 다르니까 이게 싸움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우크라이나한테 지금까지 미국이 준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는 거의 썩음썩음 썩어가는 구덕더리 하이마스 미사일. 그 하이마스 자체는 구덕더리가 아닌데 거기에 끼워서 쏘는 거는 그 미사일은 600mm짜리 구덕더리를 줬어요. 그 180km 가는 거. 180km밖에 못 쏴요. 거기다가 우크라 보고 미국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 너희 말이야. 절대로 그 러시아 국경 너머는 날리지 마. 너 그럼 큰일 나. 그러니까 러시아는 국경 너머에서부터 우크라를 원격 타격하고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가 짭정심이야. 근데 같은 거리인데도 우크라 입장에서는 러시아 국경을 못 넘어가니까 우크라 입장에서는 러시아는 머나먼 긴종심이 돼버리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종심 불균형. 저도 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열혈 전략가들, 열혈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러시아의 완전 패퇴를 전략적 목표로 명확히 세워야 되고, 이걸 위해서 이제 서방의 이제 군수산업이 풀가동해야 된다. 정말 서방이 민주주의의 무기창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뭐냐? 이런 얘기를 이제 리차드 배런스 장군 같은 사람이 합니다. 뭐 좋은 말씀인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아주 냉혹한 국제정치, 냉혹한 군사지정학이에요. 김밥 옆구리 터질 때까지 버텨라 이거요. 우크라 보고. 야, 너희가 피값 치러가면서 계속해서 지구전하면 김밥 옆구리 언젠가 터져. 그때까지 버텨.
그런 아주 냉혹한 얘기더라고. 요새 이제 펼쳐지는 걸 보니까. 아, 진짜 냉혹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밥 옆구리가 터질 때까지 러시아의 국력을 이제 소모시키는 지구전이 되는 거죠. 김밥 옆구리 터진다. 요번에 이제 하나 제대로 터진 거지. 아랍 왕국이 반러 전선으로 이제 도를 것 같거든요. 사우디가 열받아가지고, 야, 증산시켜. 증산이야. 러시아 애들 얼마나 파는지 한번 보자. 국제유가 $50 떨어지면 걔들 30불에 팔아야 돼. 그러면 걔들 그거 그거 제대로 물건 팔겠어? 아랍 왕국이 반러 전선으로 도는 순간, 그래서 증산을 하는 순간 러시아는 골로 가는 거예요. 김밥 옆구리 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니 지금 조지아 같은데 중앙아시아 같은데 다 러시아의 꼬문 국가였었는데 여기가 들썩들썩하고 있잖아. 러시아가 좀 맛이 간 것 같아. 들썩들썩하고 있거든. 아르메니아 이거 완전히 저기 중앙아시아 조지아 아르메니아 반러간 친러 국가인데 여기 다 들썩들썩하거든. 세르비아 친러 국가죠. 들썩들썩하고 있어요. 러시아로부터 이탈하는 거거든. 이 김밥 옆구리 터지는 거라고요. 러시아 내부에서는 이제 그 다게스탄이나 이제 그 체첸 같은 북코카서스 주로 이제 무슬림 지구 여기가 이제 전형적인 반러 성향의 지구들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타타르 공화국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볼가 공화국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중앙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 저기 뭐 징집을 하더라도 러시아 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그 정치적 불안이 있을 수 있는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같은 오리지널 러시아 지역에서는 징집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뭐 무슬림 잡아오고 소수민족 잡아오고 타타르 잡아오고 이런 짓을 한다고. 그 비중이 그쪽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거 이제 쌓이다 보면 이거 어떻게 털릴지 몰라요. 김밥 옆구리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자면 우크라가 직접적으로 러시아를 완전히 패퇴시키면은 군사 긴장이 높아지고 그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으니까 우크라이나는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버티면서 저기 그 러시아의 국력을 소진시켜가면 그게 뭐 중동에서 김밥 옆구리가 터지던 뭐 세계 석유 시장에서 공급 과잉으로 김밥 옆구리가 터지던 러시아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던 러시아 위성 국가들이 떨어져 나가던 혹은 러시아의 그 군사지정학적 영향권에 속하던 예를 들어서 중앙아시아, 조지아, 아르메니아, 세르비아 이런 데서 터져나가던 이런 김밥 옆구리가 계속 터져나가면서 결국 포스트 푸틴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생길 거다. 이렇게 전략을 세웠다라고 제가 최근에 결론을 내려요. 굉장히 냉정한 전략이죠. 냉철하고 냉혹하죠. 그러면 이제 우크라만 죽어나가는 거지. 우크라가 그러면 셔틀빵이지. 완전히 글로벌 지정하게. 자, 문제가 뭐냐면 이 와중이 되니까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은 미국이 이런 전략은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지. 그 팽모 같은 놈이나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누가 감히 이런 그 냉혹한 전략을 얘기하겠어. 오케이. 그러면은 야, 너희 전략 뭐야? 전략도 없이 지금 너희 지금 헤매고 있잖아. 이렇게 공격하면서 내가 정치적 이득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고 날뛰는 자들이 있죠. 그게 이제 미국에는 고립주의 트럼피스트, 지금 미국 하원 의장 같은 놈. 그다음 헝가리에서는 빅토르 오반. 엊그저께 저기 우크라이나로 가는 $500억 EU 그 지원금 막았잖아요. 빅토르 오반이. 이 자들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마저 끊어버리겠다라고 발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눈앞에 보이는 정치적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뭐 어두컴컴한 데서 러시아한테 매수당한 건지 그 빅토르 오반은 매수당했다고 말이 돌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참 불쌍한 우크라 사정을 보고 있다 보면 이게 결국 이제 글로벌 군사지정학의 셔틀빵이잖아. 그러면 이게 참 어차피 뭐 미국 자체도 글로벌 군사지정학 게임으로부터 못 벗어나고 누구도 못 벗어나요. 우리가 인간이란 동물이고 이런 식의 그 현대적 주권국가를 차리고 살고 있는 한은 그렇다면 결국은 이 냉혹한 글로벌 군사지정학에서 몸값을 올리는 수밖에 없어. 그럼 몸값 올리는 방안이 뭐야? 국력이 커지고 자주국방이 튼튼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6.25 때도 그랬고 분단도 그렇고 6.25 때도 그렇고 6.25 휴전을 강요당한 것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닉슨 독트린 때도 그랬고 내내 그랬죠.
박정희 대통령이 카타한테 몰릴 때도 그랬고, 우리도 이제 그 국력이 약하고 자주국방이 약했을 때는 우리도 글로벌 지정학의 셔틀방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워낙에 그 튼튼하게 그 말뚝을 미국으로 하여금 말뚝을 받게 만들었잖아요. 그 한미 동맹으로.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워낙에 그 강력하게 국력 신장을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는 몸값이 천하디 천한 존재로부터 지금의 몸값이 정말 이만큼 솟아있는 그런 존재로 올라선 거고, 우크라이나는 그 사다리를 지금 피값을 치르면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 뭐 그런 차이죠. 우크라 사람들이 잘 견디기 바랍니다. 다행히 지금 이 와중에도 우크라 국민들의 60% 이상이 젤렌스키를 지지하고 있어요. 견뎌낼 겁니다. 그렇게 젤렌스키가 이제 악에 맞췄지. 결국 젤렌스키 메시지인 그거지. 그래, 글로벌 군사지정학이라는 게 이렇게 냉혹하구나. 기꺼이 몸빵으로 떼어주마. 기꺼이 셔틀빵 돼주마. 50만 명 추가 동원 필요하면은 지금 27세 징집 연령을 25세로 하한선을 낮춰가지고 50만 명 추가 동원, 그리고 필요하면 여성도 동원할 수 있는데 아직 여성은 정체가 안 정했어. 이거를 이제 우크라이나가 발표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 신문 기사들 보세요. Ukraine War Latest. Military proposes to mobilize 45만 50만 new soldiers, Zelensky says. 예, 그러니까 45만 명에서 50만 명의 새로운 군인을 지금 동원하고자 하고 있다. 그 다음도 똑같아요. 50만 명을 동원하고자 하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도 똑같아요. 45만에서 50만 명을 동원하고자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젤렌스키는 여성의 동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여성 징집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징집 하한 연령을 27세에서 25세로 낮추고자 하고 있다. 예. 뭐 그런 얘기들이 전부. 우크라이나는 그러니까 그래 2025년이든 2026년이든 기꺼이 몸빵으로 떼어줄게. 몸빵 떼운다. 그러면은 결국 그렇게 물고 늘어져서 러시아를 국력을 소진시키고 몰아붙이면 뭐 전쟁 안 끝내고 계속 가면, 아니 한국 전쟁도 뭐 3년 1개월이나 갔네. 우리 지금 뭐 3년 37개월인데 우리 지금까지 한 거 이제 2023년 그 12월까지 계산하면 지금까지 한 거 만 1년 플러스 10개월이니까 22개월밖에 안 됐어. 아직도 뭐 한국 전쟁 대비하면 아직도 15개월은 일단 더 채워야겠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6.25 때 37개월입니다. 우크라 사람들은 이제 22개월 싸웠어요. 예, 참 이렇게 그 글로벌 군사지정학이라는 게 냉혹하죠. 이건 뭐 거의 진짜 냉혹한 정글의 밀림 같은 건데, 그래도 그 안에 면면하게 가치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어떤 생활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흘러요. 그래서 지금 현대 문명이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인류 역사상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엮이고 전 세계에 걸쳐서 항행의 자유가 있고, 이렇게 그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해서 이렇게 비교적 큰 전쟁 없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없었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냉혹한 정글이다 이렇게 해서 뭐 또 뭐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할 거는 또 없어요. 그 탕류 속에 또 면면한 무엇인가 그 빛나는 어떤 가치와 원칙이 숨 쉬면서 흐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우리의 국력을 신장시키고 자주국방을 강화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사실 글로벌 군사지정학적인 그 긴장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중에 가장 뜨거운 긴장, 가장 위험한 긴장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한반도 일대에 살고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정말 이게 셔틀빵 떼고 맙니다. 예, 셔틀빵 떼고 말아요.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